전무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상무님, 이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저는 전무님을 살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30년 전? 상무님, 세상에 영원한 은혜는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배달부 웅이어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7세 이한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대성산업본사 20층 상무실. 나 이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67세. 대기업 상무. 40년 넘게 이 회사에 몸담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많은 빌딩들 사이에서 나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상무님 퇴근하세요. 비서 김영희가 인사했다. 30대 초반의 밝은 여직원이다. 응, 김대리도 들어가.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강민재 전무와 마주쳤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다. 오, 이 상무님. 퇴근하십니까? 네, 강 전무도 퇴근합니까?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어떻습니까? 제가 좋은 코스 알아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주말엔 집에서 쉬려고요. 강민재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무언가 불쾌한 듯한. 항상 혼자 사시네요, 이 상무님은. 회사에서도 친한 사람 없으시고. 혼자가 편해서요. 하하, 그래서 승진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맥이 중요한데. 웃으며 던진 말이지만 가시가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생각했다. 강민재. 저 친구 요즘 뭔가 이상해. 20년 전 강민재가 막 입사했을 때 내가 그를 도왔는데 실수로 큰 계약을 놓칠 뻔했을 때 내가 나서서 수습해줬다. 그는 그때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에서 분당까지 40분 거리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이상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회사에서 정년 얘기 나오나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왜? 친구 남편이 당신이랑 나이가 같은데 정년 퇴직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즘 회사들이 구조조정 많이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67세. 정년. 나도 그 나이다. 걱정 마. 내가 40년 넘게 일한 회사야. 설마 날 내보내겠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요즘 세상은 40년 근속도 의미 없다란 생각이 들게끔 하기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회사 임원 회의실에 소집됐다. 대표이사, 전무, 상무들이 모였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앞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숨죽였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임원은 전원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지만요. 머리가 하얘졌다. 65세 이상? 나는 67세다. 아, 참고로 특급 성과를 낸 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여도가 높은 분들은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희망이 생겼다. 나는 40년간 성실히 일했다. 회사의 기여도가 낮지 않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강민재가 다가왔다. 이 상무님 힘드시겠어요? 뭐가?
명예퇴직 대상이잖아요. 67세시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40년을 이 회사에 몸담고 기여한 성과가 있는데. 강민재가 비웃었다. 성과요? 이 상무님이 최근 몇 년간 큰 성과 낸 게 있습니까?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안 통해요. 요즘은 실적이 전부예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강전무, 그런 말은 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설적이죠. 하하하. 그는 웃으며 가버렸다.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자식을. 점심시간 식당에서 같은 나이 박영수 상무를 만났다. 한수야, 들었어? 구조조정 얘기. 응, 들었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다 잘리는 거 아냐? 설마. 우리가 40년을 넘게 일했는데. 세상이 변했어. 요즘은 40년 근속도 의미 없어. 회사는 젊은 피만을 원하지. 박영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안 물러나. 끝까지 버틸 거야. 한수야,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 그래도 항복하자. 깨끗하게 나가는 게 나아. 박영수는 이미 포기한 눈빛이었다. 오후 3시 비서 김영희가 황급히 들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회계팀에서 난리예요. 상무님 명의로 이상한 지출이 나갔대요. 뭐? 무슨 소리야? 자그만치 50억 원이요. 상무님 승인 도장이 찍혀 있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지출 승인한 적 없어. 하지만 서류에 상무님 도장이 찍혀 있다고. 달려가서 확인했다. 정말로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다. 이게 무슨... 회계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 상무님, 이건 횡령 의심 건입니다. 감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잠깐, 나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상무님 도장이. 누군가 내 도장을 훔쳐 쓴 거야. 그런 변명은 감사팀에 가셔서 하십시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비상이사회가 열렸다. 회장 앞에 섰다. 차가운 시선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한수 상무, 설명해 보시오. 이 50억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회장님,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도용한 겁니다. 도장을 도용했다? 그럼 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니오? 그게... 강민재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 상무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십시오. 그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50억 계좌이체 비밀 유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내 필체가 아니에요.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의심스럽긴 합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이한수 상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위 해제하겠소. 집에 가서 대기하시오. 회장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만 나가보시오. 회의실을 나오는 내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상무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역시 나이 들면 안 되는구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4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강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미소. 그의 비웃음. 설마 그놈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다. 아내가 놀라며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아내를 껴안고 울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겨 우는 것이었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횡령 누명, 직위 해제. 40년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요.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요. 아내의 말에 힘이 났다. 그래, 포기할 순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밝혀내겠다고. 67세 대기업 상무 이한수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를 따돌렸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딸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왔니? 오랜만이네. 지혜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요즘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하려 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하는 거지. 아빠,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지.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 해도 아내의 치료비와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면 뭐가 남을지.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손이 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딸한테 거짓말하며 숨기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상무님이십니까? 저는 한국일보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기자요? 무슨 일로? 대성산업 내부 비리에 대해 제보받은 게 있는데 상무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리라니요? 강민재 전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조작했다는 제보도 있고요. 뭐? 그게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상무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민재가 횡령?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걸 이용할 수 있어. 강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위험해.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 다음 날 토요일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 67세가 된 동기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한수야, 너희 회사는 요즘 어때? 괜찮아. 들었어. 너희 회사도 명퇴자 지원 받는다던데? 너는 아냐?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말을? 소문도 이상하게 났던데. 강민재 그 친구가 너 밀어내려고 한대나 뭐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니. 한수야, 조심해. 강민재 그 야비한 새끼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나도 그놈 안다. 한 동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수야, 사실은 나도 강민재한테 당한 적이 있어. 5년 전 사업할 때 그 친구한테 사기당했거든. 증거가 불충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친구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속은 독사 새끼야. 조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도 싸워야 해. 일요일 아침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간 모아온 회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강민재의 비리 증거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 결제 문서, 계약서들. 수백 장의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강민재가 담당했던 해외 거래건에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더 조사했습니다. 여러 건의 거래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강민재는 해외 거래를 통해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정말로 횡령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상무님, 저는 대성산업회계부 김선영 대리입니다. 회계부요? 무슨 일로? 상무님, 제가 상무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재 전무의 비리에 대해서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전화로는 위험합니다.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증거라니요? 강민재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나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나도 명예퇴직자 대상이 됐어. 강민재 그 자식이 나를 밀어내려고 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힘들어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 안 했어. 나도 싸울 거야. 여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반드시. 아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김선영 대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올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오후 12시 30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김선영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김 대리,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네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무님,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가. 알아요.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강 전무가 하는 짓을 보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김 대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3년간의 회계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강 전무가 해외 거래를 통해 빼돌린 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위조된 계약서들. 이거면 충분해. 이 증거면 강민재를 무너뜨릴 수 있어. 김 대리, 이걸 어떻게? 회계부에서 일하다 보니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강 전무는 자기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회계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혹시 강 전무가 눈치챈 건 아니죠? 아직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에 강 전무의 비리를 알아챈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횡령 누명을 쓰고. 역시 그 자식은 변하지 않았어. 김대리 고마워요. 제가 꼭 이 증거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상무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상무님 누명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재 각오해라. 그날 저녁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김대리가 준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3년간 강민재가 빼돌린 금액은 총 50억 원. 해외 거래를 통해 조금씩 빼돌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자식.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어.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알리면 강민재가 먼저 손을 쓸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아니면 언론? 고민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던 한국일보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이 상무님, 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혹시 생각 바뀌신 거 없으신가 해서 연락드려 보는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기자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저녁 7시 시청역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회사 안에서 이미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내부 고발로는 오히려 내가 먼저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해. 언론의 힘을. 다음 날 저녁 7시 시청역 근처 카페. 김민수 기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상무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니요.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민재 전무가 3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김 기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가는 시점도 제가 정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계부에서 직접 나온 자료입니다. 진위는 확인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취재를 하고 상무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강민재의 과거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분명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겁니다. 김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파면 반드시 나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강민재, 이제 내 차례야.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일 때문에.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요. 나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요? 강민재와 정면으로 싸우기로 했어. 언론에 그 자식의 비리를 폭로할 거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괜히 나섰다가.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는 40년을 정직하게 살았어. 이제는 나도 싸울 권리가 있어.
아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결정했으면 나는 따를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바로 손을 떼요.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재,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마. 수요일 아침 비서 김영희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재석 회장님께서 상무님을 찾으십니다. 한재석 회장? 한재석 회장이 경쟁사인 동방산업의 회장이자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80세의 노련한 사업가로 대성산업과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습니다. 왜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하셔서 오늘 중으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쟁사 회장이 갑자기 나를 찾다니. 무슨 속셈일까? 오후 2시 동방산업 본사. 한재석 회장실은 대성산업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넓은 공간,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품들. 한재석 회장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해 보였습니다. 흰 머리는 말끔히 빗어 넘겼고 정장은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이 상무 오랜만이요. 회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30년 전 일을 어떻게 잊겠소. 30년 전?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한재석은 회장이 아닌 지금의 나의 위치와 같은 상무였습니다. 그는 거래처에서 횡령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밝혀내 그를 구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감옥에 갔을 거요.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소? 네. 대성산업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 강민재 그 친구가 당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업계는 좁소. 다 알려져 있소. 그리고 나는 강민재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소. 한 회장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강민재가 우리 회사와 거래할 때 우리를 골탕 먹인 적이 있소.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지만. 정말입니까? 그 친구는 겉으로는 신사지만 속은 독사지. 이 상무, 당신은 그런 인간과 싸우고 있는 거요. 이걸 드리고 싶소. 이게 뭡니까? 15년 전 강민재가 우리 회사를 속인 증거요. 당시에는 쓰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유용할 거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갚는 거요. 그리고 나도 강민재 그 친구가 실소. 그런 인간이 대기업 전무 자리에 있다는 게 나는 용납할 수가 없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 무슨. 그리고 이 상무, 내가 도와줄 게 하나 더 있소. 더요? 내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소. 금융범죄 전문가라서 이 일에 딱이지. 강민재를 법적으로 제압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소. 그저 이기시오. 강민재 같은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오. 집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한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면.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이제는 정말 끝장을 봐야 해. 그날 저녁 한 회장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박지은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무님 한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김선영이 준 회계장부, 한 회장이 준 15년 전 사기 증거,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낸 자료들. 박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강민재를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민재 씨도 대응할 겁니다. 아마 상무님을 역고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고소요? 네. 상무님도 회사의 임원이시잖아요. 강민재 씨는 상무님도 공범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에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강민재 씨가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동시에. 그래, 그게 최선이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지혜야. 무슨 일이니? 아빠.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아빠는 괜찮아. 정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빠가 힘드시면 제 결혼은 미뤄도 돼요. 저는. 지혜야.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내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어. 걱정 마라. 그리고 아빠는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 아빠. 아빠를 믿어줘. 곧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는 딸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해. 반드시. 목요일 아침 회사에서 비상호출 연락을 받고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비서 김대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강 전무님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긴급 회의? 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민재가 먼저 움직였나. 회의실에 들어가니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강민재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이 상무님 늦으셨네요. 무슨 일로 긴급 회의를? 강민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를 보니 4명의로 된 해외 계좌 개설 서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무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상무님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 그리고 이 계좌로 들어간 회사 자금. 이 자식이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는 거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상무, 이게 정말입니까? 설명해 보시오. 임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강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자식이 먼저 수를 쓴 거야.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지. 이건 조작입니다. 나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상무님, 여기 상무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강민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도장을 어떻게? 아, 비서실에 있던 도장을. 이건 누군가 내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상무님, 이제 인정하시죠?
상무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침착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 회장님, 나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무. 하지만 이건 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상무는 당장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 전무 말이 맞소. 이 상무 일단 직위 해제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직위 해제.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습니다. 회장님, 미안하오. 하지만 이건 절차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상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일한 이 자리. 이제 이 자리도 떠나야 하는 겁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강민재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알아요. 방금 당했습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우리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1시간 후 박 변호사 사무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강민재 씨가 선수를 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즉시 반격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직위 해제당했습니다. 신빙성이.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무님이 진실을 밝히려 하자 강민재 씨가 입막음을 하려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역이용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죠. 박 변호사는 이미 준비된 고발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박 변호사가 즉시 김민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큰 특종입니다. 2시간 후 서울중앙지검. 우리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재를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민수 기자가 긴급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단독 대성산업 강민재 전무 50억 횡령 의혹. 내부 고발 잇따라.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기업 전무가 50억 횡령?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내부 고발자가 용기 있네요. 나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돌아갈 수 없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아빠, 기사 봤어요. 아빠가 고발한 거예요? 응. 지혜야. 아빠 위험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걱정 마. 아빠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지혜야, 아빠가 평생 너한테 가르친 게 뭐니?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니. 아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빠,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나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성산업 내부 비리 폭로. 검찰 수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끝까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한수 씨, 문 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한수 씨를 참고인 조사차 동행해야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아내가 놀라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떳떳해. 금방 올게. 검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검찰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수사관이 나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한수 씨, 강민재 씨를 고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가져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선영이 준 회계장부 한재석 회장이 준 자료들. 여기 다 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한수 씨, 그런데 강민재 씨 측에서는 당신을 횡령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작입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하지만 당신 명의로 된 해외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강민재가 제 도장을 훔쳐서 만든 겁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어떻게 증명하지? 나는 답답했습니다. 강민재의 수법이 너무 치밀했기에.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사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요? 무슨 일 없었어요? 응. 그냥 단순한 조사만 받았어. 하지만 떳떳해.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 그 자식은 정말 치밀해.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금요일 아침 박지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큰일입니다. 검찰이 상무님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강민재 측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상무님이 횡령의 주범이고 이제 와서 책임을 강민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무님,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강민재가 직접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어디서 그런 걸?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선영 대리. 그녀는 회계부에서 일하니 더 많은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즉시 김선영 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전화를 안 받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성산업 앞에 도착했지만 직위 해제된 상태라 출입증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은 현재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대리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김선영 대리요? 그분은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김선영 대리가 사표를? 왜 갑자기? 뭔가 잘못됐습니다. 강민재가 김선영을 압박한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즉시 김영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 대리, 저 이한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선영 씨 보셨습니까? 아, 그 집 아가씨 어제 짐 싸서 어디 가더라고요. 사라졌어. 강민재가 뭘 한 거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재석 회장이었습니다. 이 상무 상황을 들었소. 회장님,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줄 게 있소. 하지만 이미 이 상무 30년 전 당신이 나를 구했을 때를 기억하오. 모두가 나를 의심할 때 당신만 믿어줬소. 이제는 내 차례요. 내가 당신을 믿겠소. 그리고 도와주겠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시오. 내가 비밀 병기를 준비했소. 전화를 끊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토요일 아침 한재석 회장 사무실. 한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무 앉으시오. 회장님, 비밀 병기라는 게. 한 회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전 강민재가 우리 회사와 거래할 때 녹화된 영상이요. 그가 뇌물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어. 영상 속에서 강민재가 돈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문제가 있소. 문제요? 이 영상은 불법 촬영이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건 가능하오. 여론을 만들 수 있어. 여론. 그래, 법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압박하는 거야. 회장님, 이 영상을 김민수 기자에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그게 내 계획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검찰이 이한수 상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구속영장요? 네, 강민재 전무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상무님이 횡령의 주범이라는 구속영장.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무. 한 회장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아직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오.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알아요. 내가 믿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 변호사였습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민재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무슨 증거요? 상무님이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기록까지. 그건 조작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요. 강민재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상무님,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구속.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구속영장이라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아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런 마음고생 시키고.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나는 무죄야. 반드시 증명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범죄자로 오해받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지혜야,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무능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빠, 정말 이런 일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정직하게 살았어. 하지만 세상이 아빠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 지혜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빤 잘못이 없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너지는 건가? 이대로. 월요일 법원 영장실질 심사. 결국 나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한수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67세의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이한수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데요. 그건 조작입니다. 강민재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내부 권력 다툼의 희생양입니다. 진짜 범인은 강민재이고 이한수 씨는 그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확보 중입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출국 금지 그리고 주 1회 검찰 출석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각. 구속은 면했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피의자였고 언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한수 씨, 정말 무죄입니까? 강민재 전무와 무슨 관계입니까? 한 말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이게 끝인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습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당뇨도 악화됐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그리고 보호자분,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것이 내가 마주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 해. 더 이상 가족이 고통받게 할 순 없어.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딸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모든 게 나 때문이다.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휴대폰을 꺼내 한재석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상무 확실하오? 불법 촬영 영상이라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아니, 지킬 게 하나 남았습니다. 제 자존심입니다. 한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소. 내가 믿을 만한 기자를 연결해 주겠소. 이 상무 마지막까지 힘내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다. 아내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다. 여보, 미안해.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귀를 가까이 대자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끝까지 싸워요. 당신은 반드시 이길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내가 가장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준 사람. 고마워. 내가 꼭 싸워 이겨서 당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김민수 기자가 특종 기사를 냈다. 단독 강민재 전무 뇌물 수수 결정적 영상 공개. 기사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강민재가 한 건설사 사장에게 현금 뭉치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강민재의 목소리도 또렷했다. 이번 공사 수주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이 정도는 받아야죠.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다. 이게 진짜면 완전 범죄자잖아. 대기업 전무가 이런 짓을? 이한수 상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네. 강민재 구속해야 한다. 댓글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분노, 충격, 배신감이 뒤섞인 반응들. 뉴스는 연일 특종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성산업 강민재 전무의 뇌물 수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성산업 본사는 기자들로 북새통이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회사 임원이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통감합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 상무님. 저 김선영 대리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사라진 비서 김선영 대리였다. 김 대리, 어디 계십니까? 왜 사라지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강 전무가 협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동생 취업을 방해하겠다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김 대리. 하지만 뉴스를 보고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상무님은 정직한 분이신데 제가 비겁하게 숨어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상무님, 제가 검찰에 출석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어요. 강 전무가 어떻게 상무님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떻게 저를 협박했는지 모든 걸 증언하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김 대리,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상무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도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다. 이제 끝이 보인다. 3일 후 검찰 조사실. 김선영 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앞에서 그녀는 3시간 동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민재 전무가 이한수 상무님의 도장을 훔쳤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간 사이에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제가 돌아왔을 때 강 전무가 상무님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 전무가 저를 따로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본 것 없지? 라고. 김선영 대리는 계속 증언했다. 강 전무는 회계장부도 조작했습니다. 50억 원 지출을 이 상무님 명의로 위조했어요. 제게 그 서류 작업을 시킨 것도 강 전무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선영 대리가 USB를 꺼냈다. 강 전무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들입니다. 모든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검사가 USB를 확인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찰은 즉시 강민재를 긴급 소환했다. 조사실로 끌려온 강민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강민재 인정하십니까?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교사, 증인 협박. 모두 인정하십니까? 강민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인정합니다. 조사실이 술렁였다. 자백이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긴 침묵 후 강민재가 입을 열었다.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 이한수 상무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능력, 인품, 존경. 저는 항상 그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이 상무가 저를 구해줬을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굴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한테 빚을 졌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모함한 겁니까? 저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상무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진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폭발했다. 강민재 전무 긴급 체포. 50억 횡령 혐의 전면 인정. 화면에는 수갑을 찬 강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을 나서는 모습이 나왔다. 나는 병원 안의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조금 회복된 상태였다. 여보, 드디어. 그래.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딸 지혜도 옆에서 나를 껴안았다. 나도 딸을 꼭 안았다. 일주일 후 검찰은 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강민재를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증거 인멸 교사, 증인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성산업 회장이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 상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소. 괜찮습니다, 회장님. 복직하시오. 아니, 승진하시오. 부사장으로.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이 상무, 당신은 진정한 승자요. 부디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3개월 후 2023년 봄. 나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서울 종로구 낡은 빌딩 3층. 정직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대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 내부 고발 지원, 노동 상담, 부당 해고 방어.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다. 첫 의뢰인이 문을 두드렸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마치 몇 달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이한수 대표님이시죠? 네, 들어오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저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횡령 누명을 씌워서 심장이 쿵했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이 끝난 후에 여유 있을 때 주셔도 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를 배웅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뜻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마음은 넓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 오후 한재석 회장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80대 중반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이 대표 잘 차려놨구먼.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의뢰인 수임료는 내가 내주겠소.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는 거요. 한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다. 1억 원.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아직 할 일이 있어. 한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 대표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드는 일. 그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쓸 곳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힘이 됩니다. 고맙긴. 이 대표 힘내시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아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여보 왔어요? 오늘 어땠어요? 의뢰인 있었어요? 응, 한 분 오셨어. 나랑 비슷한 처지였어.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겪은 일이니까 누구보다 잘 도울 수 있지. 아내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답네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우면서. 고마워.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부부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앞으로도 함께 살 거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67세. 대기업 상무에서 작은 사무실 대표가 되었다. 돈도 명예도 잃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게 있다. 자존심, 정직, 그리고 가족. 강민재는 모든 걸 얻으려다 모든 걸 잃었다.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걸 지켰다. 이제 안다. 진정한 승리가 뭔지.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부당함 앞에서 당당한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자존심이다. 며칠 후 강민재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앉아 그를 다시 봤다. 수갑을 찬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전무는 사라지고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만 남았다. 피고인 강민재, 최후 진술하십시오. 강민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후회가 가득했다. 이 상무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만 봤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상무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감이 자라났습니다. 상무님은 명문대 출신이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었죠. 상무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고 저는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상무님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망쳤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강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한수 씨 소회가 어떠십니까?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멈춰섰다. 정의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강민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잠시 생각했다. 불쌍합니다. 그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된 것이 만약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3개월 후 딸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웨딩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딸과 버질로드를 걷는 순간 눈물이 났다. 아빠,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서.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셔서 고마워요. 지혜야, 아빠가 너한테 한 가지만 말해줄게. 뭐예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하지만요? 포기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야. 알겠어요, 아빠. 아빠처럼 살게요. 평생 존경할게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한재석 회장이 축사를 했다. 오늘 신부 아버지인 이한수 대표는 제 은인입니다. 30년 전 저를 구해주셨죠.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몇 달 전 저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이 대표님은 끝까지 정직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67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자존심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다. 여보, 행복해요? 좋지. 말로 다 할 수 있나?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요.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래, 그렇게 살자.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며칠 후 사무실로 김영희가 찾아왔다. 상무님. 아니, 대표님. 김대리 어떻게?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는 작은 회사고 월급도 많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김대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네, 대표님. 6개월 후 정직 컨설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부당 해고 12건을 막았고 직장 내 괴롭힘 8건을 해결했다. 내부 고발을 도와 4개 기업의 비리를 적발했다. 어느 날 예전 대성 산업 직원들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상무님, 저희가 모금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상무님이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희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저 많은 빌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과 싸우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참으며 살고 있을까? 나는 이제 그들의 편이다. 약한 사람들의 편이다. 67세에 찾은 진짜 내 자리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인이었다. 여보세요, 정직 컨설팅입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싸움이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2년 후 2025년 봄. 이한수는 69세가 되었다. 정직 컨설팅은 이제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사무실로 향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일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아내 순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딸 지혜는 예쁜 손녀를 낳았다. 이한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강민재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 가끔 이한수에게 편지를 보낸다. 참회의 편지다. 이한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한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는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한재석 회장은 여전히 이한수의 가장 큰 후원자이며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신다. 두 노인은 세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봄날 손녀를 안고 공원을 걷는 이한수에게 아내가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대기업 부사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한수는 손녀를 보며 웃었다. 후회? 하나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야. 정말이에요? 응. 돈도 명예도 없지만 나는 당당해.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67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지키셨잖아요. 응,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어.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이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손녀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67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걸 찾았다. 자존심, 정의, 가족, 그리고 삶의 의미. 이게 바로 마지막 자존심이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부당함 앞에서 당당했다. 정직이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녀를 무릎에 앉혔다. 손녀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응, 서연아.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해. 왜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답게 살고 있으니까. 손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이한수는 미소 지었다. 서연아,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걸. 저녁놀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69세 이한수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에 모든 걸 잃은 남자, 69세에 다시 세상을 이긴 남자. 돈보다 명예보다 정직과 자존심을 택한 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